먼저 이 사건 피고인들의 지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 김대우는 방첩사 수사단장으로서 주요 인사에 대한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에 가담한 자입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서, 피고인 김현태는 특전사 제707 특수임무단장으로서 국회로 출동하여 국회의사당 침투 및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를 시도하였던 자입니다. 피고인 고동희는 정보사 본부 계획처장으로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서버실의 폐쇄를 실시하였던 자입니다. 피고인 김봉규는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으로서, 피고인 정성욱은 정보사 모 여단 사업단장으로서 위와 같이 점거된 선관위로 출동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는 임무를 담당했던 자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현태가 단장으로 있는 707 특임단의 국회 진입 및 국회의사당 봉쇄를 설명하겠습니다. 23시 49분경부터 피고인 김현태 등 707 특임단이 탄 헬기가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착륙하자 피고인 김현태는 1지역대 병력 23명과 국회의사당 후문으로 가 봉쇄를 시도하였으나 국회 소속 경비 인력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이에 일부 대원으로 하여금 후문 밖에서 청테이프로 출입문 손잡이를 휘감고 앞에서 지키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 진입을 차단하게 한 다음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국회 좌측면을 돌아 정문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4명이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이동하기 위해 우측면에 집결해 있던 중 비상계엄 상황을 취재 중이던 기자가 단원들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케이블 타이로 포박을 시도하는 등 10분간 붙잡고 있다가 영상을 삭제한 뒤 풀어주었으며, 23시 59분경 국회의사당 정문을 봉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국회 관계자 등 수백 명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자 뒤이어 국회 경내로 진입한 379 지역대 병력 72명을 합류시켜 정문으로의 접근을 재차 시도하였으나 봉쇄에 실패하고 30분간 대치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상현이 여단장으로 있는 제1공수특전여단의 국회 진입 상황입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곽종군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00시 30분경 제1대대장 김영기에게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라고 지시하여 김영기는 병력 48명과 함께 조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로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였고, 00시 31분경 제2대대장 반효민에게 의사당으로 가 담 넘어서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끄집어내 라고 지시하여 반효민과 병력들은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습니다. 23시 50분경 국회 상황을 지켜보던 김용현은 출동한 병력만으로는 국회 봉쇄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가 병력을 보낼 것을 곽종군에게 지시하였고, 곽종군은 즉시 국회에서 헬기를 복귀시켜 707 특임단 101명을 다시 국회로 보내 기존에 출동했던 96명과 합류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김현태의 707 특임단과 피고인 이상현의 제1공수여단이 국회의사당에 침투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를 시도한 행위태양입니다. 국회의원 상당수가 본회의장에 집결하고 시민들의 저항으로 국회 봉쇄가 어렵게 되자 대통령은 00시 31분경 곽종군에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김용현도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습니다. 곽종군은 00시 32분경에서 58분경 피고인 김현태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막는 게 안 되면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가서 국회의원들 밖으로 끌어내라. 진입을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고려하라.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00시 34분경부터 46분경 피고인 이상현에게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하지 못하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유리창을 깨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라. 대통령님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를 차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김현태는 병력 18명과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해 미리 준비한 망치와 소총, 총구를 이용해 유리창 2개를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대원들이 주변에 있던 기자의 촬영용 사다리를 빼앗고
내부 진입을 막으려는 국회 직원들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후 3층 복도를 통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국회 당직자 등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파 등 집기류로 복도를 막아 진입이 어렵게 되자 우회로를 찾기 위해 4층으로 이동하였다가 우회로를 찾지 못하였고 01시 03분경 전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지하 1층으로 이동하여 차단 장치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발견하고 케이블 타이와 소방호스로 시정을 시도하였으며 뒤이어 분전함에 전원 스위치를 내려 지하 1층 조명을 소등하는 등 전원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이상현은 00시 39분경부터 01시경까지 제1대대장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뚫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유리창으로이라도 깨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을 하려고 하니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전기라도 끊어라. 라고 지시하고 제2대대장에게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는 모양이다.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투표를 못하도록 이라고 지시하여 제1대대 및 제2대대 병력 38명은 잠겨있던 국회의사당 후면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투한 후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다가 통로를 막은 채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화전 호스로 물을 뿌리며 병력의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김현태 변호인 남기태 변호사입니다. 우선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오늘 변론에서는 피고인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거나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공소 사실과 같은 죄책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특검의 공소 사실 요지를 보더라도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관여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의 목적을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주체입니다. 둘째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미리 비상계엄의 존재와 그 목적에 관한 정보를 공유받았기 때문에 목적을 인식할 수 있는 전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되었고 상급자의 단편적인 지시만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피고인 김현태가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합니다. 내란죄는 집합범입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상급자로부터 비상계엄의 목적이나 배경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 자체를 받지도 못하였다면 내란죄의 죄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세 부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과연 어디까지 국헌 문란 목적의 인식 공유가 있었다고 보아 내란죄의 죄책을 물을 것인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129 판결, 이른바 내란 우두머리 판결 역시 군 지휘관과 병력들이 비상계엄 하에서 대통령 권한의 한계, 군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점, 실제 비상계엄을 겪어보지 못한 경우가 많은 점 등을 이용해 비상계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군이 국회 출동 및 국회 봉쇄 지시를 이행하게끔 만들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시하면서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거나 공유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에 따른 실력 행사에만 가담한 경우에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세 부류의 구분에 따라 내란죄의 죄책 범위를 명확히 제한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현태는 국헌 문란 목적을 인식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고인에게는 그 인식의 전제가 되는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국회 봉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의 의결 활동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관한 정보를 전혀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식의 대상이 없는 곳에 미필적 인식이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피고인은 테러 또는 테러에 준하는 위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출동하였습니다.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와 마찬가지로 2024년 한 해 내내에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분양하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었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곽종근 사령관은 여러 회의에서 2024년 한 해 내내 북한의 도발과 서울 지역 동시다발적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거듭 강조하여 왔을 뿐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비상계엄의 가능성이나 국회 출동 계획을 일절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곽종근 사령관은 22시 31분경 피고인에게 갑자기 출동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통화 시간은 45초에 불과하였고 지시 내용의 전부는 빨리 가서 의원회관 및 본청을 봉쇄하고 확보해라 였습니다. 임무의 이유, 목적, 방법, 향후 조치 등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곽종근 역시 증인신문조서 제105쪽에서 피고인 김현태에게 확보 임무 설명하면서 앞에 얘기했던 인원 그것 이외에는 제가 다른 추가적인 상황이나 임무를 주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같은 조서 제108쪽에는 자신이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임무가 확보하라는 한마디뿐이었고 확보를 통해 어떻게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지 못한 이상 저도 세부 지침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김용현은 곽종근에게 확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지시하였고 곽종근은 아무런 세부 지침 없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곽종근 자신도 확보의 목적을 전달받지 못해 세부 지침을 줄 수조차 없었다고 하는데 그 하급자인 피고인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오물풍선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대테러 전문 부대인 707 특임단을 국회로 출동시키자 피고인은 국회에 테러 또는 테러에 준하는 위협이 발생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한 사람만의 인식이 아니라 당시 함께 출동한 707 특임단 대원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국회 봉쇄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받지 못한 채 테러 또는 테러에 준하는 위협이 국회에 발생하여 대테러 업무로서 건물을 봉쇄 확보하는 임무라고 생각하고 출동한 것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 봉쇄가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국헌 문란 목적은 피고인에게 전혀 공유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해하고 수행한 봉쇄 확보는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테러 특수 임무를 전담하는 707 특임단의 지휘관으로서 비상계엄 하에 국회에 대한 테러 또는 테러에 준하는 위협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출동하였는 바 피고인이 인식한 국회 봉쇄 확보란 국회 시설을 내부 또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보호하며 국회의원 및 시민들을 보호하는 임무의 1차 과업을 뜻하는 것이었지 국회가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피고인은 국회 출동 이후 외부 정보와 철저히 차단되어 비상계엄 표결이 진행되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비상계엄 담화만 막연히 보았을 뿐 포고령은 전혀 보지 못하였습니다.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는 23시 23분경 발령되었고 그 1항에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무실에서 TV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시청한 직후 곽종근의 출동 지시를 받고 곧바로 출동 준비에 돌입하였는 바 22시 44분경에 이미 TV에 접근할 수 없는 야외에서 헬기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포고령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곽종근은 포고령의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국회 봉쇄 임무의 목적을 설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인은 22시 47분경 진행된 특수전 사령부 화상회의에 불참하여 곽종근의 다른 예하 부대들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혀 수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곽종근은 2024년 12월 3일 22시 47분경에 예하 부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대별 임무, 장비, 소지사항, 작전 보안 등 구체적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707 특임단은 이 화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707 특임단은 곽종근 사령관이 다른 예하부대에 어떠한 지시를 내리는지
각 애하부대가 어디로 출동하여 어떤 임무를 하달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이미 부대를 떠나 헬기 탑승을 위해 야외 헬리패드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청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지휘관들 중 유일하게 현장에서 병력과 함께 직접 뛰어다니며 임무를 수행한 지휘관이었습니다. 통상 사령부 지휘통제실이나 지휘통제 차량, 집무실에서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2시 31분경 출동 지시를 받은 직후부터 부대원들과 함께 현장 최일선에서 직접 이동하며 지시사항을 수행하였고 곽종근 사령관과 인터넷 통신 기능이 없는 안보폰으로만 소통하였습니다. 곽종근도 증인신문조서 제136쪽에서 김현태 대령이 실시간 상황 파악을 할 수 없었던 위치는 분명히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계속 저하고 통화하고 뛰어다니고 몸싸움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셋째로 곽종근은 위와 같이 외부 정보로부터 차단된 피고인에게 국헌 문란 목적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공소장 제94면에는 곽종근이 피고인 김현태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막는 게 안 되면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가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 이 사건 사실관계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시를 내린 곽종근, 그리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김현태, 또 피고인 김현태의 지시를 받은 707 대원들 모두 한 목소리로 본회의장, 국회의원 끌어내라 등 국회의원 의결 저지를 유추할 수 있는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복적으로 증언하였습니다. 곽종근은 증인신문조서 제19쪽에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들어갈 수 있냐? 가능하냐?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있냐? 가능하냐? 라고 증언하는 등 당시에 국회의원, 본회의장, 끌어내라 라는 단어를 김현태만큼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공소장 기재 대화는 피고인과 곽종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데 특검은 무엇을 근거로 곽종근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곽종근은 상피고인 이상현 여단장에게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하였으면서도 왜 피고인 김현태에게는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곽종근은 증인신문조서 제14 내지 제15쪽에서 증인은 피고인 이상현에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 김현태에게도 같은 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라는 질문에 그것은 워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김현태는 제가 처음 도착하면서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화면을 실시간으로 같이 보고 있어서 쟤들 707 뭘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야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너 들어갈 수 있냐?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같은 조서 제126쪽 내지 127쪽과 같이 이상현에겐 그런 언급을 한 반면에 국회의사당 내부에 들어가 있던 707 특임단장 피고인 김현태한테는 단순히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가능하겠냐 정도로만 묻고 피고인 김현태로부터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들어가지 말라고만 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아까 그 상황 인식이 구분되고 있었던 게 뭐냐면 707은 제가 들어갈 때부터 인원들과 부딪히고 들어가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몸싸움 하는 부분들을 제가 머릿속에 일괄된 영상의 상황이 쭉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당연히 제 머릿속에는 본회의장 국회의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그렇게 툭 꺼낸 것인데 1여단은 그런 연속의 상황을 제가 쭉 추적해서 그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중간중간 전화통화하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달 방법이 좀 달랐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곽종근에 따르면 707 특임단의 경우 뉴스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머릿속에서만
본회의장, 국회의원 상황이라는 전체 맥락이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에게는 그 맥락을 설명하지 않고 150명 가능하냐라는 단편적 단어만 툭 꺼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곽종근은 피고인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결 중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곽종근의 150명 들어갈 수 없냐는 말을 현재 수행 중인 정문 봉쇄 임무를 위한 강행 돌파 지시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곽종근도 증인신문조서 제119쪽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김현태에게 국회의원들의 국회에 모여 비상기엄 해제 결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없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같은 조서 제20쪽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의결 정족수 다 채워지냐 말할 때 왼쪽 돌리면 YTN 화면이 있거든요. YTN 화면 의원들이 막 들어오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 얘기 하나 보구나 라는 게 제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김현태 대령은 화면을 보고 했던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150 숫자만 들어서는 몰랐을 것입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정문에서 봉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을 뿐 15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주의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부대에 복귀한 이후 뉴스와 주변 정보를 종합하고 나서야 비로소 150이 국회의결 의결 정족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장이라는 용어도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도 의결 정족수라는 설명도 없이 숫자만 툭 전달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을 국회의원 의결 저지와 연결시킬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기 차단 지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곽종근은 00시 57분경 피고인에게 전기 차단할 수 없느냐라고 물었으나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곽종근은 증인신문조서 제22쪽에서 군검사에 전기를 끊음으로써 전자표결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기를 끊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기라도 끊으면 안 되냐? 라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론만 툭 던진 것입니다. 야 본회의장 표결하면 안 되니까 너 가서 전기 끊으라 라고 설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증인신문조서 제118쪽에서도 제가 전기 차단의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이 당시 곽종근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의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피고인이 최초 출동 시에 받은 임무는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 건물을 봉쇄하고 확보해라였습니다. 건물 외부에서 2층 정문을 확보한 것이 여의치 않아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우려하여 내부에서 2층 정문을 봉쇄하기 위하여 유리창을 깨고 국회 내부로 들어간 것이고 국회 관계자들에 막혀 정문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곽종근이 한 말은 결국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있겠냐였고 마지막으로 받은 지시도 전기라도 차단할 수 없겠냐였습니다. 즉 곽종근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봉쇄, 확보, 들어갈 수 있겠냐, 전기 차단이라는 건물 확보와 관련된 지시만을 하였을 뿐 단 한 번도 국회의원, 의결, 해제 결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 없습니다. 이러한 지시의 흐름 속에서 피고인이 모든 임무를 건물 확보의 연장선으로 이해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곽종근이 국회 봉쇄의 목적이 국회 활동의 저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당시 그 목적을 스스로 인식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라는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고 당시 국회에서 의결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봉쇄 확보 임무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더더욱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넷째로 피고인의 당시 행위 태양을 보건대 피고인에게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음을 명백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단순히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상급자인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를 2차례에 걸쳐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외부 군중과의 마찰로 다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서 정문을 봉쇄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곽종근 사령관의 테이저건 및 공포탄 사용 지시, 강행 돌파 지시를 두 차례에 걸쳐 이행하기를 거부하며 상급자인 곽종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곽종근은 증인신문조서 제23쪽 내지 제24쪽 기재와 같이 김현태 대령에게 공포탄 테이저건 분명히 물어보았고, 분명히 김현태가 저를 멈췄습니다. 공포탄 테이저건도 사람이 많아서 위험해서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또한 들어가는 것도 무리하면 안 됩니다 하고 멈췄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증인신문조서 제121쪽과 같이 그 사람들 그 중에 유일하게 김현태 대령이 저한테 안 됩니다 소리를 2번 한 지휘관이 유일합니다 라고 증언하여 현장에서 개인의 양심과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절제된 대응에 노력을 다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개별 군인의 주관적 인식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규범적 평가와 개별 군인의 내심에 국회 기능 마비라는 주관적 목적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적 판단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전자로부터 후자가 당연히 도출될 수는 없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성 자체로부터 그 하에서 임무를 수행한 모든 군인의 국헌문란 목적 인식이 당연히 추산된다면 이는 내란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발령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개별 군인에게 사후적으로 위헌 평가가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내란의 목적 인식을 귀속시키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과 책임주의의 정면으로 반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판결 역시 이 점을 명확히 하여 실력 행사에만 가담한 경우에는 내란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시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포교령의 존재와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해제 결의 진행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곽종근으로부터 국헌문란 목적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일절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건물 봉쇄 확보라는 임무만을 하달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사후적 위헌 평가만으로 국헌문란의 인식을 의지하는 것은 인식의 대상이 되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인식을 의지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겠습니다. 피고인 김현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존재를 안 사람입니다. 국회 출동의 목적이나 배경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곽종근 사령관의 단편적인 지시만을 수령하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테러 부대인 707 특임단의 지휘관으로서 비상시국의 대테러 부대를 국회로 출동시키는 이 상황을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위협이 국회에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대테러 매뉴얼에 따라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피고인이 수행하고자 했던 임무의 전부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상급자의 무리한 지시를 두 차례나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사태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곽종근 사령관도 이 사건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일절 공유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는 바, 피고인에게는 국헌문란의 목적은 물론 그 미필적 인식조차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견 예, 변호인 수고하셨습니다.